사실 동북아 지역이라는 것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서 많은 그런 긴장이 발생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긴장 상태가 대두되고 있는데 동북아에서의 평화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만약 다시 대통령이 됐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중국과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중국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미일 중간의 교육이 증가했어요. 트럼프 집권 시기에.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분의 어떤 역정을 보면은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미중 간의 관계를 가져감에 있어서 현실주의적인 면을 볼 거예요. 파고를 것 같지는 않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본인의 그때그때 선호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위험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2024년 새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희망과 꿈, 그리고 이제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사항들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2024년은 많이 좀 좋은 세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글쎄요, 올해는 참 선고도 많고 여러 어떻게 보면은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 소개할 이야기들이 되게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2024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세계가 어떻게 이제 변화할 건지에 대한 각 분야별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주로 외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현재 코넬대학교 로스쿨 겸임 교수로 계신 이용식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양력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반포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버클리 대학 경제학과, 그다음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 법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셨고요. 현재 이제 미국,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8년부터 2000년까지 이제 통상 전문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넘는 동안에 이제 120편 어마어마한 양의 논문을 이제 쓰시고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넬 대학교 그리고 법경제개발원 원장님으로 이제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Sustainable Peace in Northeast Asia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모시게 된 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되게 흥미가 있어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예, 그 소속을 보니까 법경제개발원 이 법개발을 뭐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요? Law and Development라고 예. 영어로 돼 있는데요. 예. 책을 한국어로 이제 법개발아. 법개발아. 생소하죠. 영어가. 네, 상당히 예. 이상한 게 아니고 좀 신기한.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법이 이제 법과 그 법적인 제도들이 네. 어떻게 이제 경제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지난 이제 1950, 6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분야인데 한국에서 안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발전에 법률이라는 어떤 이런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경우는 지난 60년대부터 굉장히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던 법제도, 제 생각에는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발전에 이제 여러 요인 중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네. 그게 그 영역이 이제 법과 관련된 영역이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는데 뒷다리 잡는 게 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선진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이 이제 급속한 변화를 겪은 나라, 지금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처럼 발전을 도모한 나라,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어떤 점이 빠졌는지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이제 드릴 말씀 뭐 되게 많으실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의 이제 지속 가능한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책은 사실 동북아 지역이라는 것이 예. 뭐 아시는 대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서 많은 그런 긴장이 발생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긴장 상태가 대두되고 있는데 동북아에서의 평화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의 문제는 단순히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동북아의 또는 이제 동북아 밖에서의 어떤 국제관계를 다룬 책들을 보면 주로 이제 어떤 특정한 국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학자들이 동북아의 어떤 국제관계를 얘기할 때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런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유럽 학자들이 쓰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유럽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러한 이제 책들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떤 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항상 대응되는 관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긴 한데 가능하다면 특정한 국가의 관점이 아니라 네네. 가능하면 영내 모든 나라들의 관점에서 좀 이런 평화 어떤 전쟁의 문제를 좀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주의가 되게 강한 이제 동아시아라는 지역에서 그것들을 이제 개별 국가 간이 좀 넓은 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 예. 한번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뭔가를 그렇죠. 좀 논의를 예. 해보자라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약간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옛날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국제 환경 협력과 관련된 이제 업무를 이제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동북아 노스이스트라는 타이틀을 단 여러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10년 한 초반 정도까지는 이런저런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쭉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두만강 유역 개발 사업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6자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중국 몽골, 뭐 한국, 일본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분야 이제 협력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사실 2024년 현재에서 보면 동북아라는 국가 지역 내에서 국가들은 협력보다는 뭐 대립, 뭐 갈등 주로 이러한 주제로 이제 논의되는 경향들이 강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동북아라는 범주를 이제 다시 설정을 해가지고 이 시점에서 이런 또 주제를 꺼내 들었나라는 것도 사실 좀 신기했습니다 보면. 아 예. 제 생각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립과 이제 어떤 갈등이 부각이 된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렇더라도 동북아라는 지역 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협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력과 대립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죠. 네, 예를 들자면은 중국은 이제 영내 모든 국가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출액은 계속 늘어왔죠. 중견이. 예, 예. 물론 이제 대립과 갈등도 있지만은 그 상당한 수준의 협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네네. 또 두 번째는 뭐 많은 분들이 아는 얘기지만은 동북아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 비행거리에 1200km 정도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이게 이제 세계 경제의 한 4분의 1 또는 또 세계 인구의 20%를 컨트롤하는 그런 최대 강국들의 권역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라는 지역 자체는 한번 좀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한국은 되게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는 듯한 이제 느낌이 이제 많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위치는 또 어떻게 보면 동북아에서 가장 핵심 지역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권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동북아에서의 평화 시기는 21세기 초반 뭐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하고 모두가 이제 성장과 어떻게 번영을 막 논의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후부터 사실 동북아에서 가장 이 평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나라는 누가 뭐래도 이제 북한. 이라는 약간 실적 존재인데 이 책에서 보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북한이 이제 본질적으로 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이제 동북아 평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보면 야 북한 저 동네가 이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90년대 초반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의 행군 시계를 겪으면서 그래도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제의 존속과 관련된 체제의 지속성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모두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 리질리언스함이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런 국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북한이 어떻게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이 아닌 스스로 어떤 판단, 흐름에 의해서 변화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과연 뭔지. 사실 이제 북한 체제의 속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북핵 위기가 해결될 전망이 없죠. 사실 뭐 얼마 전에도 ICBM도 이제 발사하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북한 자체의 체제 속성은 안 바뀌었죠 지금까지. 그렇죠. 유지가 됐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북한이 놀라울 정도로 체제의 어떤 경감을 보여왔지만 그 사이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굉장히 용케 피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의 체제 지속성이 있는데 또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유지가 됐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그런 어떤 행운이 계속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급변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급변의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고 난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대안적인 집권 세력은 그 속성이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이어지는 그런 식의 지배 체제가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나. 이제 거의 두 3대 가지는 3대 왔으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예. 생각하시는 거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위기를 잘 극복을 해왔고 돌파를 하면서 저는 제 느낌에는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그 체제 유지에 대부분 다 이제 써버린 이제 그런 느낌도 사실 좀 있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어떤 체제 유지의 뒤에는 사실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에 또 보이지 않는 뭐 보이는 여러 가지 역할과 도움 이런 것이 꽤 컸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대안적 세계 질서 미국과 유럽이 주장하는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는 좀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글로벌 사우스라고 보통 이야기되는 이제 그런 나라를 묶어가지고 새로 뭔가를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 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중앙아시아 국가, 저 멀리 아프리카 뭐 이런 국가들하고 이제 다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원 공급 뭐 여러 가지 명분으로 이제 되게 묶어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중국이 위치한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각 국가 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현상 변경에 나서는 어떤 그러한 시대가 이제 24년부터 또 다시 한번 시작될 것인지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중국이 이제 동북아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계속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이제 일본이 미국에 상당히 경도돼 있는 네. 그런 동맹 질서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보인 적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경제적 지렛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국, 일본에 대해서 다 최대 수출 시장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경제적 지렛대가 되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좀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계속 할 것이다. 단 이제 그게 과연 그 중국의 의도대로 되겠는가 하는 건 좀 의문이죠. 네. 왜 그런가 하면 뭐 아시겠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네.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참 운이 좋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예. 이 뭐 태양 같은 거대한 나라 옆에 예, 있는 예, 나라들이 예. 이때까지 이렇게 독자성을 유지한다는 게 예.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의도가 약화되거나 변할 것이라는 조짐은 없습니다. 사실 그 두 나라에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미국을 또 어떻게 보면은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대만 문제를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각을 세우고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선뜻 어떤 현재 이 동북아의 균형 아슬아슬한 균형이라면 아슬아슬한 균형인데 이거를 이렇게 확 밀지는 않을 것 같다. 예.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최근의 외교 역량 이런 거에 보면은 참 썩어도 이 준치다 예.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수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 전략처럼 이렇게 자리를 점점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동북아라는 틀에 자기를 묶어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우리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나갈 거야. 그게 이제 동남아나 인도까지 넓어지는 이러한 이제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 동북아에 묶여 있고 싶지 않다. 라는 의도를 많이 보이는데 이런 일본의 이제 전략이 현재 동북아 국가들 간에 있는 관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 아니면 전망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과거에 이제 두 번째 경제대국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막강한 경제력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력 면에서는 좀 적은 그런 불균형이 있었죠. 그걸 이제 자기들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일본의 경제 팽창기에는 경제 어떤 성장이나 경제 활동에 집중한 반면에 오히려 경제가 한풀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제 대외적인 정치적인 부분도 좀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이 보여요. 돈 벌기 바쁘다가 이제 그렇죠. 뭔가 이제 이건 할 만큼 한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를 하는데 한국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과연 그게 성공적이었나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대인도 투자를 보면 인도 증가가 투자? 인도 예, 투자 증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교류가 크지 않고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그럼 군사 협력이 강화되었느냐 그렇잖아요. 어떤 그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그 전략적인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 네네. 경제 군사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도와 일본 사이 네. 또는 인도와 미국 사이 경제 군사 협력이 강화되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쿼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일본의 어떤 뭐 다른 나라와 군사 협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의 레이더 좀 갖다 판 거 그거 예. 정도 빼고 나면 사실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예. 이제 실패한 거 뭐 예. 호주에 이제 잠수함을 판매하려다가 네.
프랑스한테 뒤통수 맞고 결국 또 미국한테 뒤통수 맞은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영내 다른 주요 국가들도 역시 인도나 동남아의 접근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인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인도와는 좀 긴장 관계가 있지만은 동남아의 관계는 굉장히 증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국과 베트남 사이 고위급 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어떤 일본만의 대전략은 아니고요. 동남아 인도로 진출하는 거는 영내 다수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교수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되게 투자를 이제 많이 늘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밸류 체인을 이제 이쪽으로 이제 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으로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동남아라는 지역은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라는 지역은 보통 이제 일본의 뒷마당.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인식이 돼 왔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동남아 지역에서의 어떤 일본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2024년, 뭐 25년, 뭐 향후 한 2030년까지 시기에서 보면 줄어들까요? 아니면 어떻게 유지되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예. 잠식당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아, 현재도 계속 잠식당하고 예. 있다. 동남아가 이제 일본 세력의 거점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한국이 상당히 진출을 했고요. 아마 베트남에 투자한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베트남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꽤 오랫동안 1위 예. 투자 1위를 하다가 싱가포르, 그다음에 예. 지금은 또 중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어떤 우위라는 게 동남아 전체에서 보면 조금씩 잠식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위기감을 느낀다? 어떻게 보면 안방으로 계속 중국이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할 것 같기도 이제 한데. 그럴 수도 있겠지. 예.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 일본이 주창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글로벌한 전략처럼 보이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전략이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와 군사 같이 아마 연결이 될 텐데요. 대전략이라고 한다면. 네네. 근데 그 실질이 과연 있느냐. 그게 이제 어떤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네. 인도의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급속히 증가를 한다든지 급속히 증가하든지 아니면 군사협력이 굉장히 밀접하게 확대되든지 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건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수단이 다 있어야 되는데 예. 한쪽밖에 없다 보니까 말로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제 성과를 내기는 쉽지 그 않다.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비전이다. 그게 이제 과연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 네. 이러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은 이제 분들이 여쭤봐서 저도 이제 들여다봤는데 되게 좋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미국으로서도 호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실행 수단이 뭐지? 그 결과가 과연 뭘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는데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중국, 일본, 그다음에 북한에 관한 이제 가벼운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은 2024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한러 관계의 보고는 뭐 한국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부임한 이제 주한 러시아 대사는 또 이 우호 국가 중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는 한국이다. 이런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사실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뭐 발전, 뭐 협력 이런데 진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좀 그런 회의감도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보면? 일단 러시아는 소련 해체된 이후에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많이 축소했다고 봐야죠. 그 러시아 자체 이제 국력이 소비시에 비해서 많이 악화되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러시아 갖고 있는 경제, 군사, 정치적 영향력은 저하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푸틴은 상당히 동북아에서의 어떤 러시아 역할에 대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도 도서 분쟁, 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예. 또 한국에도 그런 경제 협력에 대한 그런 영향을 많이 비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결정적인 그게 그렇죠. 타격이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아시는 대로 러시아의 어떤 국제적인 신뢰도가 많이 이제 저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경제 군사적 자원 이런 것들이 많이 소진됐죠. 그래서 과연 러시아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협력을 이끌어낼 만한 정치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느냐. 거기는 회의적이고 네네. 그럼 이제 한국이나 이제 일본이 물론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 이런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도움은 되겠지만 네. 그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경제 수준 자체가 네네. 많이 또 이게 높아서 다른 데서 얼마든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과연 러시아 의도대로 그렇게 갈 수 있을지 그건 좀 분명치 않다고 봐야죠. 보통 이제 동북아 이야기를 하면 6개 나라, 뭐 이제 한국, 일본, 뭐 중국, 뭐 북한, 몽골, 뭐 이렇게 해서 러시아까지 나오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러시아는 그러면 동북아에서는 한 0.7인분 정도 되는 줄었죠. 예, 좀 이제 줄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주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동북아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이제 삼각 이제 이게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한국이 제일 약한 골이라고 보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는 일본하고 전쟁을 했던 나라고요. 네네. 또 미국하고도 상당히 대립적인 관계 있죠. 그렇죠.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다 뭐 핵협정 이런 거 다 이제. 그래서 뭐 예. 한국이 러시아와는 전쟁을 한 일도 없고 또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편하게 것이고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과의 어떤 협력이 강화되면 네네. 그게 이제 기초로 해서 일본 또 나아가서 일본. 미국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는 생각하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되게 이렇게 경직돼 있는 이런 관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우리한테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그널을 좀 보내는 그러한 느낌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움직여도 그 시그널에 맞춰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봤을 때 보면은 그 정도는 너희들이 움직일 만한 룸이 있어라고 봐줄까요? 아니면 동작 그만 이렇게 할까요? 좀 거북하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에서 원유도 계속 수입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원유 엄청나게 갖고 오고 뭐 그렇죠. 러시아로 들어가는 돈도 뭐 자기들이 송금해주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인도를 보면은 아직 또 이제 그 빈곤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의 필요도 있고 네. 또 당장 경제적인 그런 필요라는 게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선진국의 인정을 받고 있고 네네. 그 러시아에 물론 이제 이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와의 어떤 교류라는 게. 하지만 그게 어떠한 그 평화적인 국제 질서에 대한 존중 이것과 서로 맞바꿀 만큼의 그런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좀 회의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2023년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양 국가의 국력의 차이, 그다음에 서방 국가들의 이제 피곤함,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의도가 상당히 반영되는 형태로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의 어떤 대안적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라는 어떤 무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등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종종 이제 나오는데 자관 아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보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무해한 나라,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그걸 잘 살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막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국제사회가 편안하게 느낀다는 건 나쁜 일은 아니죠. 나쁜 일은 아니다. 가끔은 좀 자존심이 좀 상할 때도 좀 있지만 그건 좋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평화 애호 세력이라고 평화 애호 세력이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사실 그 2024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돼 있습니다만 가장 빅 이벤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대충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선수들은 이제 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대외 전략 지난 한 4년간 아직 뭐 좀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안정화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안정화. 예.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행동을 취해서 현상을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트럼프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이게 전통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데가 있어서 거기서 생긴 여러 가지 좀 디스오더들 이런 어떤 불편함들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그게 이제 과연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었느냐 그러면은 또 변론인데 좀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도는 안정화로 갔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뭐 미국 국민들이나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보면 이제 그 의도대로 성과를 과연 냈냐 이렇게 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실패 아니면 뭐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보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대외 전략이 이제 3년간 이제 성과를 내면 이제 점수를 학점을 몇 점이나 글쎄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제가 학점이 호환편이라
글쎄 저는 뭐 B에서 B-은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B- 왜냐하면 정도는 이제 아예 바이든이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잖아요. 네네. 보통은. 하지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책을 잘못 썼을 때 네. 생기는 어떤 어려움,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위험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판관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면 네네. 알 수 없는 거지만요. 그때 여러 가지 위험들을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도. 그 위험에 비춰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현상 유지를 끌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상당히 후한 학점을 이제 주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의도는 좋았으나 손 대는 데마다 좀 마이너스의 손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프간에서 발을 빼는 걸 맞았는데 꼭 그렇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은 꽁지 빠지는 모양새로 이렇게 나왔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도 저걸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한쪽으로 몰고 가면서 오히려 품을 떠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스윙 스테이트들 보니까 많이 이제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지지도가. 교수님은 이제 트럼프의 복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가능성. 일단 가능성을 보자면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이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지만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이 지향해온 지향점들, 국가로서의 지향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네네. 퍼퓰리스트의 세상이 돼서 뭐 그게 가능하다는 말도 있지만은 네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반발이 미국 사회에 특히 지식인층에서 네네. 굉장히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표로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람직하지는 사실은. 않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내온 이제 아젠다 47, 47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봤는데 그냥 이제 일반 평범한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혹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공약들이 이제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처음 집권했을 때도 네네. 소위 속이 시원한 네.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서 상당수의 이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측면이 있죠. 하지만은 그런 그 집권 기간 동안에 네네. 저희가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요. 미국의 경제적인 어떤 소위 그 서민층들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건설적인 정책이 있었느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거기에 오히려 대해서. 문제만 이제 들쑤지만 났지 예. 해결은 예. 못한.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해결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뒤집어 보면 사실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지도자 선거의 결과라는 것들은 결국 그 사회의 이제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제 뭐 최근 모레 이제 있어봐야 되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많은 전 세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인 국가들이 파퓰리스트 뭐 이제 이런 쪽으로 변해가는 이제 흐름들이 되게 강하단 말이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2024년, 23년, 25년 요 사이에 또 한 번 크게 바뀌는 어떤 그런 우리 과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노이즈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 번씩 튀었다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지 사실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파퓰리즘이 성행했을 때 그로 인한 그 상당한 매력이 있었죠, 사실은. 네네.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브렉시트 같은 문제도 유럽 공동체 일부란 데서 오는 피로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말하자면 반발이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과연 영국의 미래를 잘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나. 네네. 얼마나 브렉시트에서 알고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가 집권하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올해는 자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달리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런 어떤 파퓰리스트들이 들어와서 집권을 하고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도 네네. 상당히 누적이 돼서 그걸 사회가 좀 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난 4년의 어떤 그 과거에 트럼프의 어떤 기억들 봤을 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참 속은 말은 시원했으나 결과적으로 뭐 한 게 뭐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잘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미국 국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사실 이제 뭐 트럼프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 미국 전통적인 이제 고립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방을 이제 하면서 그거 왜 우리가 다 여기저기 간섭을 해야 되냐?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 이제 뭐 만에 하나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만 꽤 높은 확률로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중국과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설정을 이제 할 것인가? 그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중국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관세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지어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그 미위 중간의 교육이 증가했어요. 트럼프 집권 시기에.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분의 어떤 뭐 역정을 보면은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고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네네. 미중 간의 관계를 가져감에 있어서 현실주의적인 면을 볼 거예요. 파울을 것 같지는 않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떤 그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네. 상당히 이제 본인의 어떤 그때그때 선호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될 옛날 트위터, 가능성이 있기 요즘 때문에 X 거기 이제. 이제 그게 조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트럼프 집권기나 아니면 바이든 집권기나 중국을 때리는 거는 사실 다 두 대통령 모두 열심히 지금 때리는데 일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중국을 때리는 이러한 것이 2024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무래도 이제 뭐 세계사 우리 박사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신흥 강국하고 예. 기존의 강국 사이는 항상 마찰이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이익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또는 전략적 이익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이제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든 간에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뭐 중국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웃었지 않습니까? 뭐 태평양은 넓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이제 서태평양은 이제 우리 중국의 몫으로 인정을 어느 정도 해오고 나머지는 뭐 너희들이 이제 해라라고 해서 그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해군력 전 세계 조선업의 생산력의 절반은 이제 중국에 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막 정말 뭐 흔히 말하는 풀빵 찍어내듯이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해군력을 이제 증강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과거의 동맹국들 어떤 그 안보 공약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힘이지 않습니까? 파워인데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리해지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힘 대 힘으로 맞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만하자. 라고 치울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서태평양 지역이라는 게 네. 거기에 이제 동북아 주국가들이 다 있고요. 그렇죠. 한국, 일본 뭐 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다 있는데 네네.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의 해상 패권을 용인할 것이냐? 용인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남북한, 뭐 일본, 필리핀, 하다못해 베트남까지도 네네. 그걸 용인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국을 계속 활용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생산 능력이 이제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해군 증강도 보이는데, 네네. 근데 아직은 소위 전투력 면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시간이 걸릴 그런 것 얘기를 같다.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또 미국의 전략이 그래서 서태평양에 있는 그런 국가들과 어떤 연합 전력을 구성하는 쪽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동맹국들을 적극 활용하는. 그렇죠. 예. 이게 심지어는 베트남 해군하고도 같이 네네.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일 해군도 물론 미국 편에 설 것이고 네. 필리핀도 미국 편에 서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제가 중국이 유리해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해군에 있어서 동맹 세력이라는 게 뚜렷하게 없어요. 하지만 미국은 그 동맹국을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미중 관계, 그러면 미국과 중국 두 나라만 딱 놓고 보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좀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군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북아뿐만 아니고 인도까지 아우르는 이 넓은 지역에서의 여러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동맹국들과의 관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보면 여전히 미국의 우위라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잠식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대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네네.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중국과의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중국의 패권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주변 국가들이 미국을 활용한 측면도 있어요.
그 점을 아마 중국도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중국도 이해를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활용당하는 이제 그런 면도 그것도 있죠. 이제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그런 거를 용인을 할 것이냐의 또 문제는 분명히 아직 그 변수로 남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걸 완전히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이제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이 나왔잖아요. 네네. 10배 내라.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주한미군이 이걸 굉장히 역설했다 그래요.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적 이익이 예. 동북아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동북아 국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네네.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의 핵심 이익이 관련돼 있는 어느 것이기 정도는 그게 트럼프가 이해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뭐 군대를 뺀다거나 네네. 그런 식의 어떤 현상 변경을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하기 쉽지 않을 것 예. 같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뭐 동북아 주요 국가들을 이제 쭉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모든 동북아 사람들은 다 평화를 이제 당연히 원하죠. 뭐 누가 이제 이걸 전쟁을 이제 그렇습니다. 원하는 예. 건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그럼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세력 균형. 현재 세력 균형은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렇죠.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경제 통합 및 집단 안보 시스템 필요성을 이제 제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제가 보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대립적 균형입니다. 지금 이게. 균형에는 대립적 균형하고 또 다른 균형도 있을까요, 보면? 조금 더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균형이 있을 수 있죠. 상호 보완적인. 그러니까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예, 예. EU 영내에서의 어떤 뭐 군사적 긴장이 없잖아요. 또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네네. 전통적인 강국들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지만은 예, 뭐 독일, 프랑스가 프랑스, 끌고 독일 가고 있고 사이에서 보면은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협조적인 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 협조적인 거예요. 균형이고. 그러나 이제 북중러 한미일 사이에서는 이제 이게 대립적인 균형이 돼서 그게 항상 어떤 긴장 상태를 만들어내고 또 정치 군사적인 어떤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속 가능하냐 그야말로. 이런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갈등의 균형이 이제 계속적으로 갈 수 예, 있겠느냐. 그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네. 그 대립적 균형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현재 이제 무역 교류 자체는 활발히 하고 있지만은 이게 조금 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좀 더 이제 공고히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미 일부분은 경제 통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많이 뭐 그러니까 환태평양의 RCEP도 있고요. RCEP부터 시작해서 또 뭐 한중일 FTA도 있고요. 예, 예.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네. 미국도 영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제가 기술을 해놨는데요. 그 영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 경제 통상 조약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립이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필요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돼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안보의 문제에서도 지금의 구도에서는 이제 한미일이 소위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요. 네네. 북중로 그렇게 돼서 대립이 되는데 이 구도는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 영속적인 평화로 가려면. 이게 냉전 시절부터 지금 뭐 근 8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구조인데 네. 이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보면? 이게 뭐 단시간에 바뀌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네네. 장기간에 걸쳐서 노력해야 될 문제인데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게 경제 통합도 그렇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안보 협력, 영내 안보 협력이 되려면 국가 간의 가치가 좀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가. 네. 그 가치라는 게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민주라든지 근데 실제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는 변론을 하더라도 동북아의 그 어느 영내 국가도 이 가치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한 나라는 없어요.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나라 없고요. 그렇긴 하죠. 민주주의는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물론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요. 예. 그렇고요. 심지어는 뭐 자유 같은 것도 예전에 그 몽골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북한에서 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김일성 대학에서 자유 얘기를 했어요. 예. 저지당하지 않고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레토릭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공유되는 가치로 이렇게 확립이 되면 그 단시간은 안 되겠지만 네. 시간이 흘러가면 그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이제 경험이나 느낌으로 보면 한 2005년, 6년 이럴 때만 해도 정말 말씀하신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후퇴한 이제 이런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후퇴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그렇지 않죠. 예. 다시 이제 어느 점을 찍으면 다시 좀 더 가까운 쪽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2016년부터 뭐 박사님 아시겠지만은 울란바토르에서 안보회의가 매년 열렸어요. 네네. 예, 거기에 보면은 북한을 포함했어요. 네. 영내 모든 국가들이 왔었고
거기서 두 가지 트랙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국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네. 물론 뭐 저강도의 문제들이지만 그다음 전문가 사이에 또 대화가 1.5 이루어집니다. 트랙 뭐라고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죠. 신뢰 구축의 과정에서 어떻게 네. 그런 가치 공유가 하루아침 되겠습니까? 신뢰 구축도 오래 시간이 걸릴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적어도 대화의 지속이라는 게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의 이 책에서 제가 보면 좀 신기했던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동북아 그러면 이제 한국, 북한, 그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나라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도에 보면은 있는 나라를 우리가 자꾸 무시하는데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쪽 뭐 한국 분들 많이 가 계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상당히 좀 이렇게 무시되는 이제 이런 국가인데 꼼꼼하게 이렇게 잘 또 여러 역할에 대해서 저기 챙겨주셨더라고요 보면은.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까 이제 그 안보회의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몽골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딱 내륙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내륙 국가인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힘이라든지 파워가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은 나라인데 이 나라도 동북아 평화 지속이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본인의 롤이 있을 거다, 있다. 그런 롤을 하고 싶어 하죠. 원고는 하고 싶어합니다. 예전에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몽골이 자기 울란바토르를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얘기한 어느 기억이 나실 텐데. 예, 맞습니다. 보면. 몽골이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징기스칸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네.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지만 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그 능력을 발휘한 나라였어요. 그런 외교 전통이 있고 네. 더구나 이제 울란바토르 안보회의 같은 경우도 네네. 영내 모든 국가들을 이렇게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고 한마디로 어떤 동북아에서 스위스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만한 능력이 되겠느냐 이제 네네.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도가 있으면 능력이 뒷받침돼야 그렇습니다. 이제 되는데. 인구도 적고 하지만은 그 나라의 어떤 잠재력이라는 게 결국은 그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해왔다는 것이죠. 일단 청나라의 정복이 됐지만 예. 그래도 1920년대 독립을 해냈고 그렇죠.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더구나 동북아의 어떤 평화라는 게 자기들 그 생존의 선결 과제라는 그런 자기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의향을 활용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몽고의 장점은 영내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예. 미군도 매년 부릅니다. 아, 몽골로. 그런가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해요, 같이. 물론 이제 이름은 그렇게 붙이지 않았지만 예. 매년 미군 대표단이 가서 이렇게 훈련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모두하고도 좋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하고는 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저도 예, 이제 예. 가봤는데 깜짝 놀란 게 그때 10년 벌써 됐네요.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정부 부처를 이걸 뭔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미리 일정 상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사무관 과장님 두 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디 했냐 했더니 다 이제 연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묘한 관계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제 해양 세력과 지금 같이 하는 이제 그러한 나라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제 대륙 세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륙 세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좀 아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해석자 뭔가 이제 일어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죠. 가교 역할을 몽골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더 나아가서 남북한이 기회가 돼서 통일을 향한 길로 갈 때도 아마 몽골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다 경험을 했고 더구나 몽골은 상당히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공산권 사실- 최초로 민주화가 됐고요. 예. 그 양쪽 시스템 다 이해를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양쪽의 신뢰를 다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의 신뢰를 얻고 예, 있다. 그게 중요한 중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중재자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예.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제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좋은 관계, 나쁜 관계가 이제 밀물 썰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책을 쓰시면서 이제 동북아의 여러 이제 최근의 모습들을 쭉 이렇게 기술을 해주셨는데 지금 안 좋잖아요,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는데 대립이 좀 예, 격화되고 있죠. 이게 이제 거의 끝까지 왔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 바닥을 치고 이제 반전의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 아니면 아직까지 이제 이쪽 방향성이 좀 더 진행될 것 같다. 어느 쪽이 더 글쎄요, 아직은 제가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제 중국과 미국의 역할이 큽니다. 중국과 미국의 역할. 그렇잖아요. 이 동북아에서.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극단주의적인 또는 파퓰리스트적인 그런 정치 세력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중국에서 사실 전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 시진핑 집권기의 중국이라는 것이 과거 후진타오 시대에 비해서 보다 또 일방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덜 협조적인 그러한 정책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약해져가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중국 양쪽에서 어떤 일방주의적인 네네.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당분간 대립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 문득 생각난 거 이제 한 질문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근면 성실한 좋은 노동, 풍부한 노동력.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 지역이고 전 세계 인구 막 상당수가 모여 있는 그렇게 해서 지난 한 7, 80년 동안 이제 성장을 계속 해온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를 제일 극심하게 이제 앓을 나라가 저는 지역이 이제 권역으로 보면은 이 동북아 지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성장의 동력이 큰 지역 내에서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면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되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술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봐도 네.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성장이 좀 저하됐다고는 하지만 네네. 아직도 계속 경제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고 어떤 인구의 측면에서 인구가 감소가 되는 경우에 당연히 이제 그 활력이 주는 면이 있겠지만은 또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한 어떤 기술의 뭐 진보 로봇도 발전 있고. 같은 것들 보면은 동북아의 활용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로봇이라든지 사실 뭐 가장 로봇 친화적인 뭐 권역이죠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 진보적인 면이 또 경제의 활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동북아가 보여주는 이 다이나믹함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인구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거다. 예. 상당히 저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약간의 좀 희망을 사실은 되게 요즘에 답답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든 동북아 국가는 뭐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과거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또 이 위기를 잘 넘어가서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보면.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개별 국가의 어떤 그런 관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넓은 범위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여러 관계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각을 좀 가져야 2024년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구본 연구소에서 좀 더 복합적인 이야기 관점을 갖도록 올해 좀 노력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교수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언제 한번 제가 또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주변 지역은 어떨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코너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이용식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ETF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원 사업이 3프로TV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로 이제 수익 기금이 네.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지금 영상 요 밑에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데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이렇게 사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 구매는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